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작에 앞서 파크월드의 새로운 목소리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신 후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들고 있는 파이코인의 가치는 누군가의 버튼 하나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파이네트워크가 직면한 가장 큰 시험대가 바로 이겁니다. 락업 해제, 즉 잠겨있던 대량의 코인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풀려나면서 누구도 피하고 싶지 않은 매도 압력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 현상은 단순한 가격 하락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기대감, 심리, 나아가 시장의 신뢰 자체를 흔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런 대규모 락업 해지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같은 질문이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과연 이번에도 가격은 무너질까? 아니면 반대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찾아올까? 실제로 과거 다른 프로젝트들에선 전혀 다른 결과들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곳은 시장을 완전히 잃었지만 또 다른 곳은 오히려 언락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죠.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어느 길을 걷게 될까요? 지금 시장은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의문을 품고 계실 겁니다. 언락이 시작된 이 시점, 정말 가격이 계속 무너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그 해답은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통찰이 숨겨 있죠. 그렇다면 이 매도 압력의 근본 메커니즘부터 하나하나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건 결국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16,000건 이상의 토큰 언락 이벤트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소규모 언락, 예를 들어 전체 발행량의 0.1%에서 0.5%가 불릴 때는 시장에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락 비중이 1%에서 5%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평균 0.3%의 가격 하락이 관찰됐고 언락 직전부터 이미 투자자들은 매도에 나서기 시작했죠. 더 무서운 건 5% 이상의 대규모 언락에서는 그 하락 압력이 2배 이상 확대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심리적 요인까지 겹칩니다. 언락 소식이 돌면 시장은 아직 해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움직여요. 투자자들은 팔아야 한다는 집단 심리에 휩쓸리며 실제 이벤트가 다가오기 전에 이미 가격 곡선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언락 공포가 시장을 선행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의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유통량 대비 락업 해제 규모가 단순히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파이코인은 태생적으로 초기 기여자와 팀 물량이 크게 잠겨 있었기 때문에 풀려나오는 물량의 비중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파이코인의 시장 규모 자체가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1% 언락이라도 체감되는 충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이쯤에서 우리는 단순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건 교과서적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가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가격을 지탱하는 힘은 단순히 공급을 줄인다는 원리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토큰 언락의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들은 크게 5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죠. 첫째, 바이백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듯 프로젝트 팀이 직접 시장에서 토큰을 사들이는 방식이죠. 이 방법은 가장 직관적입니다. 즉각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자금력입니다. 꾸준히 유지하려면 재단의 자금이 버텨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둘째, 스테이킹 인센티브입니다. 단순히 들고만 있어도 보상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 유통되는 물량을 줄이는 방식이죠. 실제로 몇몇 프로젝트에서는 스테이킹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거래소 유통량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만큼 매도 압력도 완화됐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또 다른 변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상으로 발행된 토큰이 다시 시장에 나오기 때문이죠. 셋째, 생태계 펀딩 활용입니다. 언락된 물량을 단순히 시장에 흘려보내지 않고 개발자 보조금, 인프라 투자, 사용자 보상 등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이 경우 물량이 풀리면서도 동시에 네트워크 성장 기대감이 형성돼 오히려 긍정적인 가격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넷째, 점진적 언락 전략입니다. 한 번에 대량으로 푸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선형적으로 조금씩 푸는 방식이죠. 시장은 충격을 싫어합니다. 점진적 언락은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바로 오늘 우리가 가장 깊게 들여다볼 주제인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 활용입니다.
단순히 물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시장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전략이죠. 시장 조성자는 그 존재만으로도 거래를 매끄럽게 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며 나아가 대형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왜 그토록 많은 프로젝트들이 시장 조성자의 목을 매는 걸까요? 단순히 거래가 잘 되게 만드는 조연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가격 흐름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기도 하니까요. 시장에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시장 조성자, 그냥 매수 매도 호가를 동시에 걸어두는 유동성 공급자잖아. 이렇게 단순화하는 순간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사실 시장 조성자는 보이지 않는 무대 뒤 연출자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의 흐름 자체를 설계하는 존재죠. 예를 들어 대규모 락업 해제가 임박했을 때 어떤 시장 조성자는 단순히 주문만 내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리 선물 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잡아두고 언락 이후 가격 하락을 해지합니다. 이후 현물 시장에서 천천히 매물을 받아내면서 동시에 선물 포지션을 청산해 이익을 남기죠.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매도가 쏟아져 나와도 차트는 비교적 매끄럽게 움직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포가 덜하고 오히려 시장의 신뢰가 쌓입니다. 또 다른 전략도 있습니다. TWAP, VWAP 같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대규모 물량을 시장 충격 없이 소화하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단순히 매물이 안 보이니까 언락이 생각보다 충격이 없네 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서는 시장 조성자가 세밀하게 조율하며 시장의 파도를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반전은 이것입니다. 시장 조성자가 없다면 대규모 언락은 사실상 폭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전문 시장 조성자가 개입하면 같은 규모의 언락도 예측 가능한 이벤트로 전환됩니다. 같은 사건, 다른 결과. 결국 시장을 지배하는 건 단순한 공급량이 아니라 그 공급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파이코인도 이런 시장 조성자들의 보호막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길로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파이코어 팀은 어떻게 시장 조성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대형 거래소 상장 효과입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는 순간 그 자체로 시장 조성자가 따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거래소는 내부적으로 이미 전문적인 기관 트레이더 풀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파이코인의 호가 스프레드를 좁히고 거래량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안정성을 만들어내죠. 문제는 메이저 상장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겁니다. 규제, 기술 검증, 커뮤니티 지표 중 수많은 조건을 통과해야 하니까요. 두 번째 방법은 직접 계약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성자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이죠. 실제로 지금 활동 중인 대표적인 기관들을 살펴보면 DWF 랩스, GSR 마켓스, 윈터뮤트, 점프 크립토, 컴벌랜드, 그래비티 팀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수십 수백 개 프로젝트에서 유동성 공급을 담당하고 있고 시장 조정 경험이 풍부합니다. 파이코어 팀이 이들과 직접 계약을 맺는다면 특정 거래소에서만이 아니라 파이코인 전체 거래 네트워크에 걸쳐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기존 파트너십의 확장입니다. 이미 파이네트워크는 반사, 트랜스파이, 올램퍼, 파이오넥스, 게이트.io, OKX, 비트겟 같은 KYB 승인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결제 올램프를 넘어서 잠재적으로 시장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갖춘 인프라를 시장 조성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기관 투자자 유치입니다. 예를 들어 벨러가 파이코인 기관의 ETP, 상장 지수 상품을 발행하면서 9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기관 자금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장 조성자들의 눈길도 끌게 됩니다. 결국 기관 자산이 들어오면 그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시장 조성자가 반드시 필요해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주목해야 할 다섯 번째 축이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 올루벤처즈의 공식 참여입니다. 최근 올루벤처즈는 파이네트워크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며 장기적 비전을 신뢰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습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제도권 벤처의 확신이라는 점에서 시장 조성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제도권 투자자가 인정한 장기 레이스다. 이는 것, 시장 조성자가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벤처 캐피탈이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순간 시장 조성자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파이코어 팀이 단순히 우리가 시장 조성자를 원한다는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매력적인 인센티브 모델을 제시해야 하고 동시에 파이코인의 장기적 비전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시장 조성자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확실한 이해관계가 보장돼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조성자들은 어떤 보상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단순히 수수료 리베이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훨씬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합니다. 시장 조성자들이 왜 움직이는지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결국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파이코인이 어떤 보상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시장 조성자들은 움직일 수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수수료 리베이트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메이커에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거나 아예 음수 수수료를 줍니다. 즉, 시장 조성자가 유동성을 공급할수록 오히려 보상을 받는 구조죠. 예를 들어 바이낸스는 배량 거래에 대해 추가 할인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바이빗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1% 이상의 리베이트로 적극적인 MM 유치를 꾀합니다. 이런 구조는 안정적인 스프레드 유지와 거래량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단순 리베이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프로젝트 파트너십 모델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리테이너 모델입니다. 프로젝트가 시장 조성자에게 일정 자금을 매월 지급하면서 안정적인 유동성을 보장받는 방식이죠. 초기 비용은 크지만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시장이 굴러간다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둘째, 수익 분배 모델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수익을 프로젝트와 시장 조성자가 나눠 갖는 구조죠.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성과 기반 인센티브라 시장 조성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생깁니다. 셋째, 토큰 할당 모델입니다. 프로젝트가 일정량의 토큰을 시장 조성자에게 장기적으로 배분해 주는 겁니다. 이 경우 시장 조성자는 단순 파트너가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토큰 가치가 올라야 자신들의 수익도 커지기 때문에 프로젝트와 MM의 운명이 일치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최근에는 혁신적인 보상 모델도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장 조성자들은 스마트 바이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언락으로 매물이 나올 때 시장 조성자가 전략적으로 물량을 받아내고 이후 점진적으로 매도하면서 가격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이죠. 또 일부는 토큰 출시 시 IEO 가격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일정 기간 가격이 급락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파이코인이 이 다양한 인센티브 모델 중 어떤 조합을 선택할 것인가? 단순히 시장 조성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다른 프로젝트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가 강력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시장에서 답을 찾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같은 길을 걸어간 프로젝트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는 파이코인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성공 사례부터 보죠. 2021년 솔라나는 대규모 토큰 언락 이벤트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격 폭락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언락 직후 오히려 80% 이상 상승세를 기록했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언락이 단순 매도 압력이 아니라 강력한 수요와 전문적 유동성 관리가 결합된 순간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솔라나는 시장 조성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매물을 단계적으로 흡수했고 동시에 생태계 확장이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급이 늘어났지만 더 큰 수요와 안정적인 유동성 관리가 가격을 밀어올린 셈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2024년 말 하이퍼 리퀴드 HYP의 대규모 에어드랍입니다. 무려 12억 달러에 달하는 토큰이 풀렸는데 시장은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시 전부터 시장 조성자와 계약을 맺어 충격을 완화했고 매물을 한꺼번에 던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유동성 풀에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토큰이 실제로 쓰이는 강력한 디파이 프로토콜이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테조스는 초기 대규모 언락에서 시장 조성자 없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순식간에 반토막 났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매도 압력은 공포를 키웠고 결국 장기적인 하락세로 이어졌죠. 비트커넥트의 경우는 더 극단적입니다. 언락과 함께 프로젝트 신뢰가 붕괴되면서 단기간에 90% 이상 폭락하는 완전 붕괴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언락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시장 조성자를 미리 확보하고 유동성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한 프로젝트는 언락을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반면에 준비 없이 맞이한 프로젝트는 공포의 도미노에 휩쓸려 몰락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코인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현재 파이코인은 분명 하락 압력에 시달리고 있지만 동시가 이미 KYB 승인 파트너십, 기관 투자자의 관심, 울루 벤처캐피털 같은 벤처캐피털의 신뢰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자원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실질적인 시장 조성 전략으로 전환하느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파이코인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언락 때문에 힘들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 로드맵과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해야만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구체적인 그림이 남습니다. 먼저 단기 전략 3-6개월입니다. 지금 당장 파이코인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상장된 거래소에서 시장 조성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OKX, 게이트.io, 비트겟 같은 곳은 자체 MM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죠. 둘째, 투명한 언락 스케줄 공개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일정과 규모를 명확히 제시하면 투자자들은 최소한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전략 6에서 12개월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메이저 거래소 상장 추진입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상장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곧바로 글로벌 시장 조성자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벨로파이 ETP 같은 기관 상품의 성금을 발판으로 추가적인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더 정교한 시장 조성 구조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장기 전략 1에서 2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파이코인이 단순히 거래소 토큰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 연결된 결제 네트워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자체 DEX인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유동성 마이닝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글로벌 결제 인프라와 직접 연결되는 순간 시장 조성자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생태계의 일부로 흡수됩니다. 결국 파이코인의 가격은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사용 기반의 가치로 전환되는 거죠. 이제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봅시다. 낙관적 시나리오라면 전문 시장 조성자들이 성공적으로 도입돼 변동성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거래량은 몇 배로 늘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가격은 1달러 선을 돌파할 수도 있죠. 현실적 시나리오라면 조금 더 점진적인 회복입니다. 스프레드가 좁아지고 기관들의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서서히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장 조성자 유치에 실패하고 언락이 계속 쌓이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파이코인의 운명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교하게 시장 조성자와 손을 잡을 수 있는가? 이 답이 빠르면 빠를수록 지금의 어려움은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될 겁니다.